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에서는 북한 당국에다가 공무여권 소유자 부모님을 납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 공안국 마약국에서 체포를 했다고 항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양에서 태어난 차영철입니다. 2002년 저희 부모님이 연락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 국가안전보위부 임무를 받고 파견 나갔을 때 조직을 이탈하였습니다. 그 부모님을 찾겠다고 지금까지 헤매다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대한민국 땅으로 2023년 4월에 입국하였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되셨어요? 23년이요? 이야, 이제 뭐 우리 방송 나갈 때가 되면 해가 바뀌었겠지만 이제 뭐 한 2년 되신 거네요, 한국에 오신 지. 네. 아, 그러세요? 아니 진짜 이제 한국에 오신 게 진짜 2023년이면 정말 진짜 오래 안 되셨잖아요. 최근이신데 그러면 20년 넘게 그 부모님을 못 보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2002년 이제 연락이 끊긴 다음에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만갑에 나온 이유도 바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성함은 차세휘 본명입니다. 네. 1946년 8월 19일생입니다. 나오실 때 해외 파견 나왔을 때 1991년도였는데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 지시를 받고 해외 파견되었습니다. 특별 지시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양영화연극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대 출판사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홍애순, 1952년 8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80세 정도 이제 해가 바뀌면 뭐 네, 현재 나이가 저희 아버지는 79세이고 저희 어머님은 73세입니다. 이제 해 바뀌었으면 한 살 더 드신 거고. 그럼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제 김정일의 특별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분이 북한도 아니고 중국에서 사라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왜 중국에서 사라지신 겁니까? 저희 부모님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에서는 북한 당국에다가 공무여권 소유자 부모님을 납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 공안국 마약국에서 체포를 했다고 항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버님 성함은 차세휘님이고요. 1946년생, 홍애순님은 1952년생이십니다. 중국의 심양에서 실종이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오늘 이만갑은요,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 또는 이 제3국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귀담아 들으셨다가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저희 이만갑 제작진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말씀 중에 꽂히는 게 또 김정일의 이 어떻게 보면 특별 지시 이게 좀 들리긴 했거든요. 이게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영철 씨의 부모님이 좀 특별한 위치에 계셨던 건가요? 영철 씨의 유년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가 많지만 찐 금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 어느 정도로 유복했냐면 어디에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만수대 동사. 만수대 세권입니다. 역세권이 아니라 만수대 동상 세권. 걸어서 5분 거리. 오란봉 구역의 북세동. 북세거리? 굉장히 북세거리. 잘 사는 동네에 살았고 서울로 치면 뭐 압구정 명품 거리 같은 데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 여기가 달러만 사용할 수 있었던 호화로운 상점이 질비해 있었던 그 동네에 살았다라고 소개할 수 있고요.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8, 90년대 서울보다도 더 부유했었던 당시에 그런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북새고리라고 있는데
이 북새고리는 안상택이라는 그 제일동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또 안상택골이라고도 합니다. 이 안상택이라는 재벌가가 네. 돈을 기중을 해서 이 아파트 단지를 이야. 건설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북새고리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 이게 핫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부잣집의 기준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응접실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아, 응접실? 피아노. 피아노 있습니까? 예, 피아노 있고 바이올린 있고 바이올린? 북에서는 흔히 또 선풍금이라고 거기요. 거디어 있고 예, 그다음 건투클럽이라고 예, 클럽 예, 러시아에서 가져온 여유가 있는.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충남 보령에서 오토바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오토바이 있으셨어요? 평양에서는 뭐 오토바이 있었다, 자동차 있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뭐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버지 차 있으셨어요? 그때 항상 부서에서는 차를 타고 다녔었고 아버님 차 뭐였어요? 부서 차였으니까 벤츠, 그다음 벤츠요? 벤츠 많이 네. 타죠. 독일제 벤츠였습니다. 여기서 밀리네 오토바이. 그런데 벤츠? 네, 근데 개인 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서 본인거잖아요. 자체가 자기는 오토바이 아니, 본인. 여기 국가 거. 그거는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차도 아닌 관용차가 벤츠였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 벤츠 잘 아무나 못하죠. 그러니까 굽수가 되는 사람들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 하게 되면 부서에도 그 무슨 좀 한심한 부서에는 없고요. 예를 들면 당중앙위원회라든가 뭐 중앙당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민무력부 본총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벤츠를 많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괜찮은 직종에서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그런데 북에서 이렇게 대놓고 살면 뭔가 고위층이라 좀 위험하지 않느냐? 네, 그런 경우 대부분 있으니까 있죠.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항상 겸손하게 생활을 하라. 항상 그렇게 가정 교육을 주었습니다. 항상 뭐 하지만 그렇게 가정 교육을 받더라도 그거 있는 거 어떻게 자랑하고 싶어? 그냥 먹을 거 먹고 다니고 하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1989년도.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나라에서 지정한 이제 방문 집이었습니다. 대표단 들어가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두 차례씩이나 그때 저희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녹화 촬영하고 기자들도 와가지고 처음으로 왔었던 게 요르단 대표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왔었던 게 러시아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저희 집은 이제 참관 대상자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지정이 될 수 있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서방에 있는 손님들이 와도 우리 북한 공화국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고 꾸준하게, 나름대로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니까 정말 특수한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집안이 부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는 312호시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310이면 처음 들어요. 312호실이라고 국가안전보위부 312호실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그때 당시 위원장이 이제 방침으로 보위부에서 따로 분리된 부서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당에도 당 조직부에서 38호실, 39호실, 뭐 35호실, 허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안전보위부는 원래 1국, 2국, 3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국이 아니고 따로 허실로 분리했었던 게 바로 312호실, 유일하게 312호실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39호실 이런 건 좀 들어봤는데, 312호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데예요? 해외 반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외화벌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벌이도 39호인가 뭐 그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다르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당 조직이나 어떠한 이제 그 산하가 다를 뿐이지 국가안전보위부 312호실이든 중앙당 39호실이든 전부 다 이제 외화벌이? 혁명자금, 당자금. 이게 사실 반대호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숫자로 이름이 붙여진 기구 자체는 아주 비밀 임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붙여놓거든요. 실제로 뭐 우리가 당 조직부 이러면은 뭐 하는지 대충 오잖아요. 감이 뭐 군사 지도부 뭐 이러면 느낌이 오는데 312호 뭐 이러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 임무를 띠고 있다 이런데 원래는 이게 북한 내에서 초대소 규모로 이렇게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비밀스러운 일을 보위부에서 이제 맡기기 위해서 막 안가도 운영하고 이래서 평양시의 보통강구역의 대타령동에
비밀 초대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312호실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반탐, 특히 해외 공작을 하면서 반탐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정보가 새 나가지 않게 막는 역할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혹시 간첩들 우리 내부에 간첩이 있는 거 잡아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해외 공작을 해왔는데 점차 이게 외화벌이 쪽으로 좀 그 활동으로 옮겨간 걸로 이렇게 우리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화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이제 파견 나가는 일들이 또 많은 그런 그렇죠. 어떤 부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영철 씨 아버지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오가면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지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김정일의 특별 지시가 뭐였을까요? 가명까지 반탐인가? 그건 바로 중국 자본가들의 인맥을 트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거기서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돈이 진짜 없었나 보다. 그리고 또 이 무렵에 또 그 북한 당국을 자극시킬 만한 사건이 중국에 있었거든요. 네. 이 시기? 뭐지? 뭐죠? 91년도. 저거 그 개혁. 92년이면 그럼 80년. 한중 외교. 한중 외교. 그러네.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 간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약간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남조선에서 지금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뭔가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고 해서 우리도 먼저 들어가서 중국 자본들과 인맥을 트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당의 활동을 위한 어떤 자금 같은 걸 마련하라. 이런 식의 판단에서 이제 아버님을 갖다 특별히 중요한 인물을. 파견을 한 거죠. 자, 상황은 이제 긴박해졌어요. 중국과의 어떤 그 배신감도 이제 느껴지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버님은 중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금을 모으시기 시작한 겁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이제 아버지가 처음 파견될 때 가명 차철로 파견. 가명? 네. 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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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중국 심양에 파견돼서 심양. 파견돼서 그때 파견될 때 당시 국가안전보위부 312호실 명칭이 아닌 조선대양무역회사라는 명칭으로 파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회사 명칭과 함께 중국의 심양시 민정국하고 합작을 해서 고구려 차름 유한공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고구려 구이집 식당을 차렸습니다. 고구려 구이집? 식당을? 자, 이 중국의 기업 정보 플랫폼 차차마오에 올라온 고구려 구이집에 대한 정보예요. 고구려. 제목 보면 심양 고구려 외식 유한공사. 정확하게 이제 위치와 그 식당명이 일치하죠. 선입 시기가 92년 12월 12일. 맞죠? 영철 씨가 말한 그것이고 주소를 보면 심양시 황고구 흥룡강가 5번지. 굉장히 노른자 곳에 식당이 위치돼 있다. 그리고 홍혜순 부사장, 차철 부회장. 아버지의 가명이 차철이었잖아요. 진짜네. 부부가 다 올라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궁금한 게 그중 구이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면 그때 북한 식당 없었지 않았어요? 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맺은 다음에 북한 당국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정보 당국 입장에서 파견된 식당이 바로 저희 부모님 식당이었습니다. 처음이겠네요. 네, 초기 식당이고 북한 총영사관이 주재하고 있는 총영사관도 이제 저희 부모님 식당을 이제 자주 이제 방문했던 식당이에요. 최초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손님들도 오고 그러면 혹시 뭐 좀 정보도. 자유로웠어요? 아니면 좀 약간 경직되게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엄청 소통의 자유가 엄청 편안했습니다. 사진 찍어도 됐습니까?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서로 같이 춤도 출 수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한국 손님들이 거의 90%였는데요. 한국 손님이요? 네. 이게 1호라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거를 아버님이 부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회사를 차리고 그것도 가명으로. 이게 식당이 무서운 게요.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 뭔가 얘기하게 되고 다 너총당치 다 하시는 새로운 뭐 이번에 뭐 L 회사에서 뭐 반도체 뭘 여기다 공장을 차린데 뭐 가발 공장 맞아요. 그런 거. 이런 정보도 모을 수가 있어요. 돈도 벌고. 맞아요.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첩보 공간이네요. 그렇죠. 1호 식당. 저 심양에서 식당은 많이 가보긴 했는데 이거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저는 가봤습니다. 역시 우리 이영도 선생. 이야. 그 현직 기자 시절에 그 언론사 소속으로 이제 이 지역의 심양에 그때 가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북한이 이제 식량난 때문에 되게 어려움에 이제 접어들 때예요. 제가 갔던 게 96년 7월이니까 고난의 행군 막 들어갈 때거든요.
북한 식량 실태를 좀 살펴보자 해가지고 갔다가 선양에서 이제 북한 식당이 아주 괜찮다는 그 현지 가이드 얘기를 듣고 이 고구려 구이집을 갔죠.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 간판이 지금도 아주 오래전이지만 간판이 인상 깊어서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간채로 한자로 이제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간채로 이렇게 쓰잖아요. 고을 여자도 그런 간판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보통 이 북한 식당이 요즘은 되게 빌딩 안에 뭐 1층이나 지하에 있는데 독립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독립 건물로 이렇게 돼 있고 간판이 이렇게 세련된 건 아니고 우리 왜 여기 보면 뭐 너왓집처럼 이 만들어 가지고 뭐 이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런 집 같은 건물이었는데 가서 일단 음식이 맛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냉면도 뭐 이렇게 시커먼 이런 면으로 해가지고 칡냉면식으로 해서 팔았고 그다음에 김치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분들이 그때는 지금처럼 뭐 노래하고 춤추고 뭐 악기 연주하고 이러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남색으로 이렇게 투피스로 이렇게 정장하고 여기에 이제 그 김일성 서상 이거 달고 그리고 엄청 친절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가 가서 이렇게 대화할 때도 그때 뭐 이제 그 우리 자 선생님 어머님이 거기서 뭐 일을 하셨다 이러는데 그분이 그분인 걸로 특정은 할 수 없지만 그 종업원들이 20대 정도 되는 종업원들이 몇 명 있었고 카운터를 보는 분은 되게 미모가 있는 이 그냥 다른 옷으로 이렇게 정장을 입으신 분이 있었고 근데 뭐 북한 식당이 되게 그렇긴 하거든요. 이렇게 좀 배 나오고 이렇게 괄괄한 남자 지배인 같은 사장이 있고 그렇죠. 홀 매니저식으로 이제 계신 분들 카운터도 보고 이러는 여성분이 한 분이 한 40대 중반 되는 우아한 분이 있고 이제 그 20대 직원들을 지휘하고 이렇게 주문 같은 거 이렇게 조정해주고 이러는 그 기억이 납니다. 우와, 어머니의 수도 사진을 있었겠네요. 찍으셨더라면 네. 지금 벌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부모님은 중국에서 뭐 최초의 이제 그 북한 식당까지 차려요. 그러면 우리 영철 씨는 어떻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1993년도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중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저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랑 같이 원래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네. 북한 체제는 원래 가족 한 명은 꼭 북에 놔둬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이제 저희는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 못 가는 거예요. 다 못 가고 그래서 저를 이제 아들인 저를 이제 중국의 아버지 어머니 옆에 유학을 할 수 있게. 아, 그러니까 이 정도 파워가 있는데도 아이 둘 중에 하나만 데려갈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한 명은 평양 본국의 인질로 사실은 북한이 잡고 있는 셈이죠. 그러네. 당시에 이 영철 씨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세운 그 식당에서 총 지배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95년, 96년 이영종 센터장님이 이 식당에 갔었을 때 맞았겠다 그러면. 한 그 미모의 여성분이 이 홀 지배인 역할을 하면서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다. 그분이 영철 씨 어머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버지와 같이 중국에 가시면서 어머니의 소속도 보이부로 옮기셨다고요. 근데 이제 당시 어머니가 식당의 홀이나 총 지배인 역할만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어느 손님이 왔는지 진짜 조청에서 온 사람들인지 아닌지 손님의 구성, 출신 국가 그리고 이 손님들의 어떤 좌석 배치 심지어 결제 동선까지를 주도 면밀하게 감시하고 체크하는 일종의 어떤 연성 공작 역할을 어머니도 수행을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때 같이 이제 한 20, 30대 여종업원들도 실제로는 보이부가 선발한 오빠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식당이고 외화벌이를 하지만 동시에 대외 공작도 함께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북한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두바이 옥류관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는데 두바이에 옥류관이 있었습니다. 이 두바이 옥류관에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아스코트 호텔하고 하나는 데이라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바이 옥류관 같은 경우에는 종찰 총국에서 파견된 공작원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공작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평양에 있는 이 옥류관이 그 접대원과 요리사를 비롯한 인력을 파견하고 그리고 또 종찰 총국이 이제 뭐 식자재라든가 식당 운영 자금을 비롯해서 자금을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5대5로 나누어 먹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5는 옥류관이 가져가고 또 나머지 절반은 종찰 총국이 가져가는 그런 수익 구조였습니다. 왜 이제 종찰 총국이 여기에 개입을 하냐면
경찰총국도 대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주는 자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화를 버려야 되는데 이 외화벌이를 이렇게 두바이라든가 이런 현지의 외국에 나가서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식당 차려서 외화벌이 한다는 게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뭐라 해야 되니까. 그런가? 수익만 예. 나면 아니 저는 우리나라에서 막 북한 식당 이용하지 말라고 막 그랬을 때 그 식당 하나 그 막는다고 얼마나 된다고라고 했는데 그게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예.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제품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가 뭐 LG라든가 이런 뭐 굵직굵직한 대기업이 있어서 이걸 뭐 세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력을 내다 팔아가지고 노동자라든가 그리고 접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핸드폰 대신 도루묵, 예. 자동차 대신 고사리묵. 너무 비교된다. 영철 씨 아버님이 활동하던 이 97년 그 어간에 이 심양이라든가 이쪽의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했어요. 왜냐하면 남북 간에 탈북민 문제라든가 대북 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당시에 국내 뭐 자동차 회사의 연길 지사장으로 나셨던 분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피살되는 일이 있었고요. 블라디보스톡의 최덕근 영사도 이 시기에 피살당했고. 우리가 다뤘던 최혁근 형사. 그리고 심양에서 사실은 우리 항공사의 뭐 부사장격으로 현지에 나가 있던 국정원 직원은 임무가 뭐였냐면 탈북민들이 심양에 이제 뭐 몇십 명씩 이렇게 모이면 대한항공이나 우리 거기에 취항해 있는 항공기에 직접 뇌물을 주고 직접 활주로로 버스를 가가지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출입국 수속을 안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사실은 북한은 이제 그런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식당이나 이런 거점으로 해가지고 공작 활동을 하고 있었고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중국 공안 당국이나 정부는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위험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한국의 그 관계자들도 공작 요원들도 다 추방하고 북한도 돌려보내는데 그 치열했던 현장에 영철 씨 아버님이 계셨다는 거는 김정일 입장에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공작도 하고 외화벌이도 하고 식당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연도가 약간 IMF 직전 직전이죠. 네. 그러니까 90년도 중반 이제 직후 이후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이제 최악의 시기였어요 이때가요. 북한은 그랬을 거야, 더. 그런데 이때 영철 씨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한테 인자가 식당 운영 좀 해달라 하고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이 시기에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찾아옵니다. 영철 씨 누구였나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자강노당 당시 자강노당 책임비서였던 윤영묵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자강도에 이제 자기 전용차에 태워가지고 자강도 땅을 막 이제 돌아다닙니다. 보여줄 게 있다면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자강도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나라가 힘든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96년, 97, 98년도에 나라가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모르고. 지금 뭉클하신 이유는 그 아무래도 그 당시 이제 북에 사실 몸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 아닙니까 당시 북조선 사람 그렇게 어려웠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이제 그 말씀을 전달할 때도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시죠. 아니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을 보셨던 뭐 굶어 죽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진짜 어려운 모습을 봤다고 그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생활 잘하라고 너는 진짜 행복 속에서 뭘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이제 생각나니까 제가 지금 참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이는 어리니까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겠지만 아버님은 사실 자강도에 가셔서 뭐 길에 시신이 있다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 꽃제비 이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버님은 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강도 자체가 이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지대 황해남북도에 있는 곡창지대에서는 쌀을 좀 구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강도는 맨 산이기 때문에 쌀을 구경할 수 없어요. 지원해줘야만 예, 그러니까 딱 국가적인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이게 때문에 아마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심양에 사실 그 식당을 열었던 그 시기가 저도 그때 이제 북중 접경도 같이 취재를 했는데 그때 그 이미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 가지고 굶주림에 이제 시달리다 못해서 그 북중 압록강 두만강을 넘다가 정말 개울물 같은데도 그 강물을 넘지 못하고 쓰러져 가지고 뭐 그 떠내려간 시체들 수습 안 된 게 질비하게 이렇게 놓여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참상이 있었고 자강도가 그때 훨씬 더 심했죠. 그렇죠. 아니 역시 그러면 아버님이 이 자강도에 다녀오신 이후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영영무 도당 책임비서를 만난 다음에 영영무 도당 책임비서가 저희 아버지한테 손목을 잡고 도움을 해달라고 우리 뭐 나라를 살려달라고 인민들을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결심하시고 중국에 살리겠다고 사람들이 굶어서야 되겠냐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자기가 보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자기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이 자강도에 96, 97년도, 98년도 3년 동안 10만 톤이라는 식량을 보내게 됩니다. 와, 10만 톤이요? 네. 식량을. 이게 자강도에서 산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94년도, 95년도까지는 저희 아버지 부대도 배급이 나왔어요. 96년도 들어서면서 갑자기 군인 가족들은 자력갱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가족들도 나가서 너희 먹는 건 네가 알아서 해라. 특수부대인데. 막 무슨 통조림부터 엄청 보급이 좋았던 부대예요. 근데 이 특수부대에 이제 이런 위기가 닥치면서 3개월 동안 저희가 감자 배급만 받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러지 나라가? 그랬는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기름, 사탕가루, 밀가루, 흰쌀 공급 이런 것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근데 그 연영북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어떤 큰 선가 해가지고 중국에서 쌀이 엄청 건너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굉장히 시시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거를 드러내질 않고. 네, 드러내지 않고 뭔가 중국의 큰 선이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 어디 중국에서 지금 누군가가 엄청 도와주고 있구나. 차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뭐 차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홍철이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철자가 들어간 건 맞았어요. 그 정도로 루머로라도 덜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영묵도 그 당시에 뭐 자강도로 김정일이 보낸 게 자강도에 군수공장이나 이런 거를 좀 살려봐라 하고 보냈는데 맞아요. 군수공장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 연영묵이라는 사람이 뭐 남북 고위급 회담에도 오고 이랬던 정말 스타급 관료인데 이름이 이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자기는 지금 뭐 대책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인데 이제 천군만마를 얻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영철 씨 아버님을 이제 그런 거지. 만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국하고 다이렉트로 닿아가지고 식량을 조달해 갈 수 있을 정도였으면은 그건 뭐 대단한 그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비나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식량을 지원한 거잖아요. 그럼 엄청 대단하신 건데 그때 그럼 김정일의 신임이 더 커지셨나요? 그때 후에 이제 알게 된 내용인데 자강도 땅에서 아버지 차철, 홍철이라는 이름이 막 돌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지나가던 꽃집에도 다 알 정도만큼 홍철 이름 얘기하고 이런 먹을 게 없었던 이 생땅에 어떻게 먹을 게 생겼냐 이렇게 돼서 차철, 홍철이라는 이름이 막 떠돌아 달 정도만큼 영철 씨의 이 호화로운 삶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때는 2002년 4월 봄.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아마 최초로 10만 명의 평양 주민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 집단 체조하는 그 아리랑 공연이 아리랑 축제. 열릴 때였습니다. 공연을 위해서 평양 외대 학생들도 다 이 집단 공연에 동원이 됐는데 영철 씨가 누굽니까? 안 가지. 연줄 이런 걸로 빼고 싹 이렇게 있는데 그날도 다른 애들은 이 훈련하러 갔는데 영철 씨는 이제 친구들 밥 사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주변 친구들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야, 너 여기 이러고 있어도 돼? 괜찮아? 야, 너 무슨 일 아니야?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게 다? 그때 이제 아리랑 축제 때문에 저희 평양 외고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다 이제 동원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가끔씩 이제 밥 사주러 나갈 때가 있었고 어떤 후방 지원 때문에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갔을 때 저희 친구들이 다 저를 보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남조선으로 갔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남조선으로 갔다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했고 남쪽에서요? 네, 남조선으로 갔다고 그때 당시는 이제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표현했어요. 남조선으로 가서 기자회견을 했다. 엄청 저도 무슨 소리야? 무슨 작년에도 만났거든요. 작년에도 2001년도 연락이 계속 됐었고 평양에도 자주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잘 지내고 또 통화까지 했었는데 초대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애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납득은 안 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식이 들려온 것도 있고 어찌됐건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 가족, 아이들이 지금 다 북쪽에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데 남쪽에 가서 남쪽에 가셨어도 만약 조용히 계셨겠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네. 아니 근데 그 소문이 듣다 보면은 좀 불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고구려 식당에 연락을 안 해보셨어요? 연락을 하려고 했었지만은 저도 그동안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했던 그 기억이 있고 말씀도 있고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도 뭔가 들은 얘기들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즈를 맞춰볼 때 저는 부모님이 분명히 그 식당에 안 계실 거라고는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전화했다가 부모님한테 또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만에 하나. 네. 저는 전화번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021-621 저희 엄마 식당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할 수는 있잖아요, 능력.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했다가 괜히 긁어부스럼 될까봐 좀만 기다리자. 그럴 때 이제 본능적으로 엄마가 먼저 연락이 올 거다. 여기서 뭔가 내가 잘못 삐끗 움직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이제 판단을 하고 맞아요. 있다. 조심하시고. 왜냐면 엄마가 때 되면 연락이 오실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국에서 어떤 아버님에게 특별한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 소문이 퍼질 때 당시는 제 부모님이 보위사령부 7초 소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7초 소속 대자였고 어머님은 대위였습니다. 그때 소문 듣고 저는 주변에 이제 있는 이제 저희 사촌 형이라든지 그리고 아는 또 보위사령부 초장 기사로 일하는 15초 기사도 또 알았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도 얘기하는 게 허튼 소문이다. 네, 허튼 소문이다. 남조선에 가서 기자회견했다는 거는 허튼 소문이다. 그리고 당위원회 저희 아버지 부서 7초장님이 찾아옵니다. 7초장 동지가 저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문나고 평양에서 어떤 소문이 퍼져도 그건 부모님에 대한 허튼 소문이라고. 부모님은 장군님이 아시는 분이라고. 꼭 당만 믿고 생활 잘하고 졸업한다면 또 군대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이제 격려를 하여 주셨죠. 정신 차려라. 근데 유현우 대사님 궁금한 게 아니 7처 장이 와서 토닥거려주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졸업해야 돼. 공부해라. 이런 따뜻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사실 이런 케이스가 거의나 없거든요. 거의 없다는 게 없다는 거죠. 없지.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행방불명자다 하게 되면 좀 행방불명자가 이제 미국에 갔는지 또 뭐 한국에 갔는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철 씨한테 와서 무엇인가 잘 해주면서 뭐 영철 씨의 뒷배를 봐줬다. 이거는 아마 영철 씨한테 무엇인가 좀 바라보고 혹은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이렇게 따뜻할 리는 없지. 예. 북한에서 이제 가족이 사라졌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케이스는 저 사람의 뒤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여기다 연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감시하는 건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항상 이렇게 뭐 걱정하지 말라. 장군님의 신임을 잊고 너는 장군님께 충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살살 오르고 달래고 하면서 감시하고 막 이런 케이스는 봤거든요. 부모님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 북한 당국에서 너 정확히 먹을 알 수 때. 없는데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했다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이제 경계하는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네. 자, 이제 소문의 진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불안한 시간이 흐릅니다. 네. 1년 정도 흘렀어요. 다행히 뭐 이제 영철 씨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영철 씨는 그 7처장 당부대로 이제 학업에 전념을 했고
무사히 졸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졸업하자마자 북한 남자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가야 하는 곳 바로 군대, 군입대죠. 근데 보통 이제 북한 군대는 이제 1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철 씨는 간부 코스로 이제 3년 코스에 들어가요. 아, 게다가 이제 영철 씨가 배치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보위사령부 경비부대. 뭐 간부 자제들이 모인 일명 금수저 부대라는 곳이 맞죠? 금수저라고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혜사령부의 당 강습소라고 평양에 있습니다. 원래 평양 사람은 평양에서 군사복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또 그걸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는 평양 사람인데 평양시에 있는 보혜사령부 당 강습소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집이 평양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지방에 내보내요. 특수한 경우죠. 예, 이런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예요. 아니 군 생활은 어떠셨어요? 네, 나름 편안했습니다. 야, 원래 그렇게 머리 편하면 한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요. 어땠어요? 그냥 거기는 이제 당 강습소라는 게 보혜사령부 이제 간부들이 와서 이제 학습을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이제 연수원. 예, 약간 그런 데인데 예. 그게 그냥 경비 부대다 보니까 엄청 이제 편안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먹을 것도 잘 나왔고 그냥 뭐 별다른 거 없겠네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교육 들어오면 그때 한번 잠깐 나가서 예, 뭐 그냥 그죠? 경비선 일이니까 간부분들은 반찬이 뭐가 나오나요? 그런데 거기 군대 생활을. 저희 그냥 잘 나왔습니다. 고기 나와요? 예, 거기 나왔습니다. 뭐 매일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 나올 때도 잦았고요. 국하고 이런 것도. 예, 당연히 국 나오죠. 국 나오고. 이제 당간부 양성소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이제 무슨 좌급 군관들 오는 정도가 아니고 상좌급 이상, 대령, 소장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정치상 재무장하러 온대요. 그러다가 연수원이야. 먹을 게 연수원.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연수원이야. 근무 서는 사람 뭐 강- 먹을 거 하나 준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곳에 공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기업에서 2사급 이상들 맞아요. 와서 왜, 왜? 우리는 워크숍 하는 데야. 우리는 국이다 하게 되면 소금국, 아, 소금국. 뭘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금국에다가 소금국. 밥이다 하게 되면 강내의 밥이라고 하는 게 강내가 한 80% 들어가거든요. 하도 공군이다라니까 그래도 좀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찌개가 나오는 게 염장 삼형제. 영재 씨 혹시 그거 저거 먹어봤어요? 속도전가루? 그건 이 말은 들어봤는데 속도전가루 몰라요? 모릅니다. 왜 나는 먹어봤어? 나 속도전가루 한번 10개 치고. 사람이 지금 속도전가루를 안 오늘- 먹어봤다니 이거 참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이게 없었으니까 중국에서. 완벽히 어너더 레벨이에요 지금. 아 근데 저는 그동안 이 유현우 대사님을 조금 이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좀 염장무 삼형제도 드시고 멀건 소금국에 깡냉이 밥에 군사복무 하셨구만요. 같은 클라스. 자강도까지 가서 난 고생하셨는데 이제부터 나중에. 좋아하려고요. 우와 이 아니 고생을 근데 제가 3년 동안 장항도에 가서 고난행군식의 그 교권 얘기를 했는데 성명동지셨구만요. 그러니까 장항도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되나? 안 미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초단기로 군 생활을 마친 영철 씨가 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 한 일이 뭘까요? 당연히 부모님을 찾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당에서 배치될 때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중국에서 부모님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그 주방장도 만나고 또 부모님과 가까이 지냈던 인민무력부 사람까지 수소문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어머님 아버지가 계시던 식당에 주방장으로 일을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 주방장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편지를 올렸답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 어떤 내용의 편지라면 보혜사령부의 군 간부들이 예. 마약을 거래하고 있고 그리고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정보를 아버지가 알게 됐답니다. 중국이나 아니면 제3국에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 네. 예. 그 내용에는 보혜사령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7처장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위급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자기 상관입니다. 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김정일 위원장한테 직접 보고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올렸는데 그 편지가 보혜사령관 사령관이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마약과 무기 거래를 하는 고위직이 있는데 이거를 아버님이 알게 되고 이거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이제 직접 보고를 하는데 중간에 이 서신이 걸려서 이제 아버님이 그때부터 위험해졌다. 위험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 약간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드는 게 아버님이 직접 그런 범죄에 연루가 됐다라면 칠처장이 굳이 찾아와서 그 영철 씨에게 뭐 마음 잡고 졸업해라라는 어떤 격려라든지 보호를 하려고 안 했겠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와 엄마도 어디선가 이제 실종이 된 상태니까 고위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라든지 어떤 그 은신처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영철 씨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호가 아닌 일종의 미끼, 감시. 혹시 너 엄마랑 너는 통화했겠지. 써보기 위해서 한번 만나봤을 수도 있죠. 이제서야 영철 씨가 머릿속에서 퍼즐을 맞춘 거예요. 아, 이게 부모님이 사라진 게 맞고 나를 향한 배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날 감시하려 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이제서야 얻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영철 씨의 선택은 단순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취가 끊긴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 아, 중국으로 가야겠다 라고 마음의 결심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지금 보면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그렇죠? 평양에 왔는데 어떻게 중국으로 나가냐고요. 그렇죠. 나가기 쉽지. 자유롭게 나가게 두겠냐고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 영철 씨에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졸업생 1000명 중 단 2명만 뽑는다고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 간부 명단에 영철 씨의 이름이 오른 거예요. 영철 씨가 소속된 부서는 대외연락부 116 연락소. 그런데 왜 116이라면 김정일의 1월 16일 방침으로 만들어진 부서인데 항일 빨치산 출신의 이율설 원수의 사위가 소장으로 있었던 곳이니 여기는 굉장히 막강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차출이 됐다. 1000명 중에 2명. 이렇게 정말 운 좋게 대외 연락부에 소속이 됩니다. 들어가요. 근데 대외 연락, 해외 파견 임무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심양에 가서 부모님 소식을 알아봐야 되는데 기회가 지금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뭐냐면 맞다. 내가 심양에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중국 재벌들과 돈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 그럼 소문을 이렇게 내자. 내가 중국 재벌과 커넥션이 있다. 라는 소문을 내면은 누군가 나 좀 소개시켜달라 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요. 누가 한 명이 찾아옵니다. 낯선 남자가 찾아왔는데 누구죠? 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국가과학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기는 국가과학원 소속인데 거기에 외화벌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장이라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식당을 내려고 하는데 도움 줄 수 있냐 해서 당연히 도움 줄 수 있다. 어떻게 제가 지금 대연락부 116 연락소 소속인데 국가과학원에서 저를 스카우트 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빨리 거의 보름 만에 저희 소속을 중앙당 대연락부 소속에서 국가과학원 소속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옮기지 않았는지 그 문서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전달받았고. 근데 저는 뭐 그게 어떤 인물든 여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딱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 좋은 기회다 하고선 약속을 하고 그러게. 나가기로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 뭔가 상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군가 몰고 오더니 너 한번 식당 차리는데 그러니까, 같이 해볼래. 그랬더니 무서워. 갑자기 소속도 바꿔줘요. 네. 1000명 중에 2명이 지금 예. 소속이 돼서 여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도 의심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분. 물론 외화벌이 때문에 어떤 국가안전보위부라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 적임자가 왜 나였지? 그것도 부모님이 지금 이런 실정이 있었을 때 상황에서 나를 적임자로 해가지고 또 임무를 줘서 해외 파견한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저를 믿기로 해서 저희 부모님의 행방을 추적하려는 생각을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저를 믿기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부모님을 쫓기 위해서.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사령관이랑 칠처장이 편지 빼돌렸다는 게 사실이 아닐 경우, 사실이 아닐 경우, 또는 외국에 내보낸 다음에 처리하려는. 국가과학원에서 오셨다는 간부는 일반적인 그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 간부가 아니고 이제 국가과학원을 위해서 외화벌이 하는 쪽에 계시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나가서 돈 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의를 했고, 첫 번째는 일회용으로 그냥 단기간에 이 사람이 진짜 그 외화벌이 중국에 나가서 볼 수 있는 뭐 안다고 하니 내보내는 것과, 두 번째는 내보내서 부모들 찾게끔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덮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보위부에서 그걸 내보내서 중국에 이분이 그렇게까지 북한에서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 해외에 내보냈다는 건 정말
본인도 얘기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가족 배경이나 친인척 관계, 뭐 사돈의 발전까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가지고 파악해서 활용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런 체제에서 부모가 실종됐는데 맞아요. 그 실종된 사실을 몰랐다고 가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남는 건 왜? 왜? 아니 이게 계속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불안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영철 씨한테는 이제 이 순간이 기회였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네. 그렇죠. 사실을 일단 꼭 중국에 나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저는 이제 어떤 임무를 협조하는 걸로 다 흉내내고 그다음 그 사장님이랑 같이 신의주를 통해서 단동 통해서 심양으로 가게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심양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네. 누나는 이제 평양에 있을 때 가기 전에 저도 누나한테도 얘기합니다. 이번에 한 달짜리 출장을 가는데 한 달 만에 못 들어올 거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꼭 찾고 다시 누나한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평양에서 그냥 오렌지족으로 살던 한 남자가 지금 부모의 실종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엄청난 변화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치밀한 작전이에요. 전략도 잘 세웠고 2005년 12월 5일 영철 씨가 신의주를 거쳐서 이 중국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단둥에서 이제 심양까지 갑니다. 부모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심양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묵었다고 하고 이튿날 눈 뜨자마자 영철 씨가 향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거구려 식당. 고구려 식당. 부모님의 마지막 행적. 고구려 식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사실 그곳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곳이니까 너무나도 지리를 잘 알았죠. 엄마 아빠가 운영했던 식당이 있던 곳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넘게 운영했던 그 식당이 있던 자리에 간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웬 한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흔적이 없어진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철 씨가 가면 그래도 혹시나 어머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반겨주진 않을까? 이 모든 소문이 헛소문은 아닐까? 아니면 혹에 엄마 아빠의 행적을 아는 누군가가 그곳에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그곳에 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영철 씨 심정이 좀 어땠습니까?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어릴 적 추억이고 이번에 해외 나왔으니까 꼭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추억이 있었던 이 식당을 꼭 직접 한번 가보고 거기를 들렸습니다. 근데 모습은 중국 식당이 모습으로 변했고 그다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직을 이탈해야겠다 하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네. 그 북한에서 준 임무는 관심이 없고 좀 네. 부모님을 찾아야 되니까 네. 이 조직에 계속 남아 있게 되면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일은 못 하고 이제 이 조직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이탈해서 나는 부모님을 찾는 목적으로 여기 온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을 이탈하려 한 거죠. 네. 어머님이 거구려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실 때 그 식당에서는 대한민국 손님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 사업하면서 많이 가. 90% 이상이 다 한국 손님들이었고 그렇죠. 예,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었는데 혹시 그러겠다. 채널 A 이만갑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 엄마랑 찍었던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이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 92년도 1992년부터 2002년 2002년까지 무려 10년입니다. 그 당시에 심양에 고구려 구이라는 그 식당에 관광객이나 아니면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가셨을 텐데 혹시 사진 찍은 것 좀 있으면 저희 제작진한테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디카 시절이면 오히려 지워졌을 수도 있지만 사진은 필름 시절이기 때문에 사진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중국에서 그런데 이게 여유 있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지금까지는 누가 도왔는지 어떤 뭐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왔지만 영철 씨에 대한 어떤 전후좌우 배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감시의 눈초리가 굉장히 심했을 텐데 어떻게 따돌리게 됩니까? 이 사람들을? 와, 이거 너무 떨리고 그거는 이제 따돌리기 쉬웠습니다. 그분이 돈이 필요하지 않냐. 제가 제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돈 좀 가지고 오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저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그때 제가 대연락부에서 통역 일을 맡아서 평양 호텔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던 중국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제가 평양에서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잘 챙겨줘가지고
그 은혜 갚음을 그 친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샀잖아 또. 예, 밥을 많이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전화번호를 전거를 저는 이제 챙기고 있었고 바로 이제 중국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한국 기업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그게 어디냐 하니까 칭다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동선 칭다오라고. 멀어요. 네, 멉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어요.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소름 끼쳐. 이동하게 됩니다. 자, 너무 떨리는 순간이네요. 떨리죠. 따돌렸어요 지금. 예. 조직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부모님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 부모님 찾자. 해서 이제 수소문하고 다닙니다. 다니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식당 직원분을 또 우연히 만나게 돼요. 물어봤겠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어디 계시냐? 그 식당 직원들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냐? 중국 정부가 부모님을 잡아갔다. 잡아갔다. 예? 그럼 왜 잡아갔냐? 니네 아버지가 마약 사범이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제 체포를 해갔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 통보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더욱더 충격적인 말을 또 하나 들어요. 뭐냐면 중국 공안이 잡아간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를 중국 국가안전국에서 잡아갔다. 중국 국가안전국은 CIA거든요. 마약이면은 공안, 경찰 담당인데 CIA가 우리 부모님을 잡아갔다? 중국에서 저는 이제 같이 체포당했던 통역관을 만나게 됩니다. 2002년도 3월 달에 체포당합니다. 아버지가. 예, 아버지 어머니 그 통역관과 같이 중국 심양시에 있는 군사시설로 이제 이동합니다. 거기는 이제 중국의 국가 안전국에서 취급하는 이제 시설이거든요. 조사를 1년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마약 혐의가 아니고 정치적인 이 사람은 차철은 북한의 고위급이다. 그리고 정보 당국의 사람이다. 정보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너 왜 이 사람 옆에서 통역을 했냐? 그 통역관은 모르는 겁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의 실체를. 모른다고 해서 계속 이제 조사를 받은 거죠. 하지만 중국 당국은 공무요건 소유자인 저희 부모님을 마약 혐의로 이제 걸어가지고 체포를 했다고 북한 당국에 고짓 보고를 합니다. 고짓 통보를 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그걸 또 고지를 믿고 뭐 그 후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진실 확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북한 당국에서는 진짜 너무 무책임하게 저는 그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변절자. 변절자, 배신자. 혹은 이제 마약 범법자의 자식. 그래도 당에서나 또 주변의 사람들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 원칙적인 생활을 알지 않습니까?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쉽게 믿어지지 않았던 것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에서 나서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국가에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네. 아, 이 사람이 진짜 마약 거래를 했다더라. 네. 아니면 이거 가짜다. 일단 풀어달라.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좀 국가적인 문제에 영철 씨의 어머니 아버님이 휘둘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정리해보면 아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일을 도왔던 중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안전국에서 잡아갔다는 거잖아요. 국제관계의 어떤 문제 내지는 간첩 잡는 조직이거든요. 거기에서 영철 씨의 부모님을 잡아갔다는 건 이건 양국관계의 어떤 미묘한 문제에 부모님이 휘말렸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같이 조사 갔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영철 씨의 부모님은 북한의 복무 여권을 갖고 있었던 북한의 어떤 정부기관 소속이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중국 정국도. 그런데 지켜보다가 영철 씨의 부모님의 어떤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북한 당국에 마약 관련된 일이다라고 통보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까지 영철 씨가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한 마약 사건이다 그러면 공안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어디 계신가 물어보면 돼요. 국가안전국 CIA가 개입됐다? 이거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부모님이 계셨던 뭐 길림성 그리고 또 심양을 돌면서 계속 우리 부모님 어디 계시냐 이제 수소문을 하고 다니셨는데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이제 부모님의 통역사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도 이제 중국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중국어를 안 배우셔가지고 이제 통역사가 항상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통역사에게 물어보자마자 통역사는 무슨 말을 했나요, 영철 씨? 그때 이제 체포당의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위기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보혜사령부 사령관하고 7초장에 연루돼 있던 그런 이제 그때 엄청 긴박하게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상황 때 아버지 어머니는 엄청 위험성을 느껴가지고 대한민국의 주심양 대한민국 총영사관하고 접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좀 성공했어요. 네, 주심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정부 대표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거기서 이제 황영사란 분하고
접촉을 하게 됐고 그것도 중국에서. 예.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측에서는 그게 다 모든 걸 미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제 부모님도 10년 넘게 해외에 계셨고 이거 서로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국가인데 왜 여기서 제3국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왜 중국 땅에서 왜 만나고 있지? 남과 북이? 그렇죠.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여기쯤 오니까 이건 진짜 중국 당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북한 측에서 고의적으로 중국 측에 요청을 해서 부부 잡아둬라를 잡아둬라. 이 북한 측에서 요청했는지 그렇지. 아 이게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근데 문제는 심증을 했는데 물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이만큼이나 진실에 다가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중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영철 씨의 신변도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도 북한에 잡혀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 중국 고위급에 있는 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나이대가 비슷한 한족 명의의 신분증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이제 뭐 중국에 오래 체류하시는 탈북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해서 뭐 호구를 판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영철 씨 같은 경우는 거기 중국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2004년부터 2008년까지가 중국이 그때 신분증을 좀 전산화하면서 이제 2세대 신분증 전산화 작업을 막 하던 중이니까 바꾸는 과정에서 아마 그 지인의 도움으로 중국 내에 이제 합법적인 신분 가짜지만 그걸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찾겠다고 오기는 했지만 이게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서 부모님 찾는 것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자꾸 이렇게 어떤 단서를 찾다 보니까 이거 연결점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냥 포기할까? 부모님 찾는 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첫 출발에 항상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예. 부모님이 생존 확인을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에 부모님이 가셨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네, 했었습니다. 그게 뭐 2011년도였습니다. 11년도였어요? 2011년도에 제가 혹시나 대한민국에 갔을 것 같아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 베이징 대사관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고 그때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 받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그런 사연이 있고 자기네도 확인됐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부모님은 오셨다고 하던가요? 아니라고 하던가요? 대한민국의 부모님은 오셨다고 하던가요? 아니라고 하던가요?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혹시 대한민국에 갈 의향이 있냐 해서 아닙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이 안 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찾자고 나왔지 대한민국에 가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철 씨는 부모님이 모종의 사건에 연루됐구나.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도 없고 나도 북한에 돌아갈 수 없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직감적으로. 보세요. 부모님을 찾으려고 탈북했고 몇 년 동안 중국을 떠돌면서 북한과 중국 양쪽에 눈을 피해서 영철 씨가 떠돌았던 곳 제가 적어봤어요. 칭다오, 베이징, 광저우, 선전 여러 도시를 전전하면서 생계 그렇죠. 유지해야 됐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역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가방도 팔아보는 가방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공허해진 거예요. 내가 이 중국 땅에서 이렇게 헤매는 이유는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불안정한 신분으로 중국에 남아서 생을 연연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에 가서 한국 국적으로 안전하게 부모님을 찾는 게 낫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제가 찾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치적으로 엮여 있구나. 그게 한국이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중국 신분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너희 부모님 어떻게 평양 사람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적인 거는 내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대한민국에 또 그 귀순의사를 바뀌었던 분이고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대한민국에 의지해서 꼭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마지막에 제가 이제 희망이라고 가졌습니다. 제가.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중국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도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으로? 네, 관광객. 그래서? 바로 이제 호텔에 예약했던 호텔에 들어가서 근데 여기서도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무겁지 불편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과연 여기서 진짜 와서 찾을 수 있는지 또 대한민국 우리 정부가 진짜 북한처럼 무책임하게 하지 않고 진짜 하나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진실을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걱정. 저는 2023년 4월 5일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17년이나 부모님을 찾아서 예, 17년 사지를 얼마나 힘들어. 18년을 자신의 인생을 썼는데 호텔에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한 10분 있다가 나간 것 같습니다. 체크아웃 바로 하고. 마음을 먹으셨. 예, 마음 먹고 그다음 바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지하자 하고서 그냥 바로 택시 타고 가서 경비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경찰 분이 나오시는데 놀라셨겠다. 제가 그분한테 짐 들고 두 개 들고 내려서 예, 캐리어 들고 내려서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이랬는데 처음에 자수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네? 이렇게 하셔서 보더라고요. 다시 해서 예, 저 평양에서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내. 가방 무서워. 그래. 그래도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와서 가방 무서워. 평양에서 네, 바로 이제 와서 자수하고 가니까 다시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해서 잠을 자야 되니까 이게 유치장에 넣기도 애매하고. 그렇지 자수하러 왔는데 유치해. 의경방에 재울 수도 없고. 애매하다. 다음 날 이제 아침에 8시부터 저를 데리러 왔고 바로 이제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제주도 공항. 국정원으로. 국정원이 바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혹시 국정원 조사기 과정에 미리 알고 있던가요?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네, 국정원에서는 저희 부모님을 잘 알고 계셨고 저에 대해서도 알고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영상원에 전화 한번 했었잖아요. 예, 전화도 했었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네, 알고 기록들이 다 있다는 거죠. 네, 기록도 가지고 저를 조사할 때 벌써 저도 탭으로 보니까 이렇게 넣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료가. 네, 자료가 넣여 있고 파일이. 분명히 저와 관련된 내용이겠다. 하고. 국정원 분들 일 많이 하시는. 이런 많이 하시는. 이런 거까지 다. 혹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2년 정도 넘어갔어요, 지금. 그죠? 어떤 노력도 해보셨습니까? 심지어. 나는. 기사 나갔었고요. 그리고 중국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충분히 저희 이제 대한민국 아들의 부모님을 만나겠다는 친족 관계 확인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그 하나하나의 생명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국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동안 인터뷰나 유튜브 출연이나 방송 출연은 기자회견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만갑이 처음입니다. 방송은. 네. 이만갑은 북한에 대한 소식을 정확히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이 채널을 통해서 부모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딘가 보고 계신다면 저는 부모님에게 잘 살고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 현재 아버지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80세가 되시는 거고 46년생 네, 1946년. 차세휘 본명입니다. 여권상에는 차철입니다. 어머님 정보도 어머님은 홍애순 그리고 1952년 8월 26일입니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어딘가에서 꼭 보셨으면. 네, 부모님. 그동안 부모님 덕에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꼭 찾을 겁니다. 연락 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금 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 부모님 진실조사 다시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반역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탈북민 34,000명 탈북자 반역자가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될 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탈북민들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일단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게 그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고 또 그리고 자식의 입장으로서 그 실추된 부모님의 명예를 또 되찾고 싶은 그 마음도 있고 그 중국에서 18년이 결코 적은 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인생 18년을 써서 부모님을 찾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2년이 됐으니까 20년 동안 지금 부모님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노력이 분명히 결실을 좀 맺었으면 한다는